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엑스포 개최지 선정 소식 듣고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염원했던 엑스포 유치를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당초 대역전극까지 기대했는데 119대 29로 사우디 리야드에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있었던 개최지 선정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사우디 측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119대 29,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3위 이탈리아가 얻은 17표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 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무려 72%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면서 투표는 1차에서 끝났습니다. 두 개 나라로 압축하는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고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던진 표까지 빼앗아오겠다는 우리의 전략은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면으로 지지를 받은 나라들의 표수보다 나오지 않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국민의 성원에 답하지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14년 2030 엑스포 준비위원회를 만들며 처음으로 유치에 뛰어든 부산은 2021년 6월 정식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50여일간의 유치 전, 막바지엔 민간 기업까지 총출동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선 K-팝 스타들이 등장하는 등 국가적 역량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의 표심은 더 오래 준비했고 왕정국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본력을 총동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울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유치 활동 과정의 경험은 외교 역량과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부산도 이번 경험을 살려 2035년 엑스포 제도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치 활동 과정에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려면 패배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보다 내부적 보완점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예정에 없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개 사과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참모들과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 회의한 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각 수석 등 참모들도 점심 식사를 하러 가다 돌아와 함께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3번 했습니다.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선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했고 유족을 비공개로 만나 사과했습니다. 과거 김행,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실패에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막판 유치 전으로 부동표가 넘어올 걸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큰 차이로 탈락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매우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부산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는 내부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가 서울, 부산 2개 축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산 지역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유치위원회를 이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총선용 개각이 진행돼 인사청문회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까지 문책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애초 정부는 부산과 사우디의
박빙 승부를 예상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국민의 기대감도 커졌는데 막상 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보와 외교력의 실패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막판 역전극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 하지만 첫 투표에서 바로 리야드라는 소식에 아쉬움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날라요.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쩌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 5일 먼이로 초호화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만에 60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고 민관이 지구 400바퀴 이상을 누비고 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결선 투표는 99% 간다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유치전 막판 경쟁국인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의 파리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차 투표에서 29표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PT는 10년 전 강남 스타일과 한국인 유명인만 내세운 전략 없는 영상이라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역량과 또 정보 역량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선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 개발 공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 후보 측에 비리 수사를 시켰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일었는데요. 5년여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이용했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현직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 동향이 보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 측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폭로 1년 만에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수사 청탁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송철호 캠프가 경쟁 후보 측근의 비위를 황운하 전 청장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다시 이를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수집과 이첩은 청와대 권한이 아닌데도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 청탁 수사를 했다며 선거 제도를 직접 위협한 중대 범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사 청탁은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 공약을 돕거나 선거 직전 일부러 김기현 후보의 핵심 정책인 산재 모병원 추진을 무산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거졌는데요. 1심 결론이 나기까지 5년 반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 처리를 피했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 울산시장이 당선된 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됨을.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던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옵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수사 2달 만에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뒤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재판은 늦어졌습니다. 재판부가 1년 동안 공판 준비만 하며 본 재판을 미루자 국민의힘 측은 진보 성향 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오고 재판이 본격화됐는데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끝냈고 황 전 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윗선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 검찰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못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각 혐의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1심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대규모 마비 사태를 일으킨 이후 그동안 크고 작은 오류가 잇따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회계 처리 전산망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왜 장비가 멈췄는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산망 오류가 이번 달에만 벌써 6번째인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공무원들의 회계 처리 전산망인 2호조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전산망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쓰는 내부망으로 접속이 안 되면서 관련 업무가 멈춰섰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엔 보안 장비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침입 방지 시스템이 설치된 하드디스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예비 장비 가동으로 15분 만에 업무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전 전산망 장애와 무관한 단순 장비 문제라고 밝혔지만 왜 장비가 멈췄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호조는 지난 17일 지방행정 전산망 세월의 마비 당일에도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전산망 장애는 벌써 6번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는 전산망 오류들이 서로 관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각각 원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는지 같은 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전 세월의 마비 원인으로 지목한 라우터의 연결 단자 오류를 왜 제때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우여서 재조사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전산망 장애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전산망의 대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고령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은행원이 권유하는 대로 가입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또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메모지에 빨간색으로 녹취 파일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따라 쓴 듯한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학교에 다닌 적 없어 글을 겨우 읽고 쓰는 수준인 74살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노후자금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을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펀드같이 위험한 거였으면 내가 권해드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안전하고 지금 누구나 다 하고 못해서 안 달인 거라 그걸 그대로 믿고 쉽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상품 위험성 등을 이해했음을 기록하기 위해 은행이 남긴 당시 녹취에는 김 씨가 은행원의 말을 따라 겨우 대답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 여기 본인은 뭐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 제가 본인. ELS. 또 다른 72살 여성도 비슷한 시기 은행원 권유에 1억 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습니다. 가입해둔 연금이 없어 대신 남편과 쓰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크할 때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이처럼 고령 투자자들이 ELS가 어떤 위험성을 가진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행원 권유에 이끌려 가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상품 위험성에 대해 이해했다는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나 관련 녹취가 있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는 은행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질문에 네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네네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다 없고 면제될 수 있는 건지. 다만 ELS를 아예 팔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당분간 모든 ELS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고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미 작년 말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ELS 상품 판매가 집중됐던 국민은행 등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혼을 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각종 제재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구금을 하든 감치 명령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재라고 합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쪽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10년 전 이혼한 김은진 씨. 당시 첫째 아들은 16개월, 둘째 아들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건강도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한 기록이 발견됐고 SNS엔 술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 사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공장에 다니고 장사를 하며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치킨값도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든데 아이들 학원비도 지금 4달째 사실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뒤 3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일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이 같은 감치 명령을 신청해 감치 시비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주소지로 집행명령장이 전달돼야 하는데 전 남편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겁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 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위장전입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절차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악용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 이행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감치 소송하고 형사고소 그거 서류 만들고 뭐하고 하는 과정의 4년이 지난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한다면서도 무직에 질병이 있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사회팀 김현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1심이 선고된 사건이었죠. 역시 작년 1월 감치 명령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형사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혼한 남성이 자녀 3명에 대한 6년간의 양육비 4천만 원을 주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네. 판결 당시 법정에 나서던 남성의 기이한 행동마저 씁쓸한 현실을 일깨웠죠. 기자들이 다가가니까 그대로 달아나 법원 담장마저 뛰어넘어 사라진 건데요. 예. 유죄라고는 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으니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며 버텨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는 셈입니다. 예. 이렇게 이 형사 고소가 가능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년 전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고소한다고 곧장 양육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압박수단은 될 수 있는데요. 양육비 고소 1호로 불렸던 사건만 보더라도 10년을 버티던 친부가 재판에 넘어가자마자 밀린 1억여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혼자 양육하는 피해자 쪽에선 고소와 재판 절차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양육비 지급이 성장 기간에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그만큼 아이들의 피해도 커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감치 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미 지난 4월에 밝혔고요. 이런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까진 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들은 양육비 미지급도 심각한 아동학대라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학대인 만큼 더 강력한 처벌과 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곳곳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강원 산간 지방에는 대설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날씨 어떤지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오늘 낮보다 날씨가 더 많이 추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날씨가 추워질 때면 바깥에 나왔는데요. 오늘이 가장 춥습니다. 이 내복에 나름 장갑까지 끼고 중무장을 했는데 소용없고요. 찬 바람이 체온을 그대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오늘 퇴근길 무렵 서울에도 약하게 눈이 날렸고요.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밤이 된 지금은 전라도 쪽으로도 눈구름이 약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도에는 최고 3cm, 그 밖의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한파 속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서 밤사이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집을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가평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으로도 한파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서해 도서지방에는 그리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양주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19도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낮에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됐는데요. 그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과 기준이 완화됐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총 4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8만 3천 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법 변경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고 1주택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부부는 18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됐습니다. 좋죠, 저야. 1년 내내 뭐 이렇게 이래저래 들어오는 수입 갖다 몽땅 다 종부세로 때려박았었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주니까. 총 과세 금액도 4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세율도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억 언저리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내셨던 분들이 올해는 거의 안 내는 수준까지 떨어지시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115제곱미터 기준 종부세가 지난해 340만 원에서 올해는 79만 원으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적용된 중과세율까지 줄면서 1주택자 과세액이 65%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는 84%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에 종부세 인하가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유세를 더 낮춰주면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다시 몰려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다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세수 감소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조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내년 종부세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행정직원들한테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직원들에겐 $300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새 계약서를 잘 보니까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외교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에 대한 $300 인센티브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단 이번 달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각 국가 공관에 따라 다양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을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새 근로계약서에는 불리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주재국에서 직원들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직원 잘못이 아니라 주재국 정책 변화로 체류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직해야 합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인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체류 자격 상실 시 자동 면직이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죠. 그냥 기간제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근로계약서를 썼다가는 고용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건데 일선 재외공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사인을 할 경우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황당했죠. 외교부는 새 근로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희망자만 쓰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무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관 행정직은 외교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개별 공관이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발생한 직원을 다른 공관으로 전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미국 공관의 행정직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다른 공관에서 채용하는 걸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공관장이 근로계약서의 사측의 어떤 대표로서 서명한 건 어디까지나 정부 위임을 받아서 한 거지 별도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나의 사용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다.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요. 7년 전 미국 정부는 해외 공관 직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려 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이번 근로계약서 갱신 대상에 포함된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모두 3,489명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어서 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소식입니다.
일시 휴전으로 집에 돌아간 팔레스타인인들이 공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버린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전을 더 연장하려는 협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정부 안에선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배기 꼬마 소녀 림에겐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게 가장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재롱에 대한 담례로 따은 머리를 살짝 움켜쥐기만 해도 아이는 항상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나 품에 안겼던 손녀는 이제 뽀뽀를 해도 뺨을 어루만져도 웃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집에서 잠을 자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겁니다. 2살 위 오빠인 티렉도 림과 함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주들을 한꺼번에 잃은 할아버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أنا لحستها مش راضية تلحسني كل يوم تلحسني منها بلحسها من أنفها تلحسني من أنفها تضحك بلحسها من أنفها تصير تتصهور بس وأنا بلحسها وهي بتموت مش راضية تصحى. 휴전을 맞아 겨우 돌아온 집에서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물건을 만지며 흐느낍니다. 아이들의 엄마도 공습 충격으로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입니다. هم الاثنين ناموا جنب بعض احكي لهم خليكم صاحيين كمان شوي ما ردوش علي قالوا لي بدنا ننام. 현지 시간 30일부터는 6일간의 일시 휴전도 끝나게 됩니다. 인질과 수감자를 더 주고받으며 휴전을 이틀 늘리는 협상이 시작됐지만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풀려나면서 하마스의 인기가 치솟는 것도 이스라엘의 부담입니다. 휴전이 종료되면 다시 원조가 끊길 두려움에 가자의 주유소엔 적은 연료 남아 받으려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연좌 농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의원들 개인이 손에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부터 방송사, 광화문 광장 앞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돼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5개.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해 독립성을 해치고 방심위 가짜뉴스 전담센터 설치, 방송사의 보도경위 요구, MBC 감독기구인 박문진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파행 방치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반드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정권이 지금 국민 대신에 이동관을 선택하는 모습이고 민생 대신에 방송 장악을 하는 모습이고 정의 대신에 오히려 비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도 내일 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본회의 이틀째인 금요일에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를 하루 만에 끝내버려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 일정은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틀째 본회의를 막기 위한 밤샘 연좌 농성 돌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해 출근을 저지시키거나 국회에 있는 의장실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인수기업인 유진 ENT가 제시한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역시 무산되는데요. 을지학원은 곧바로
인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부정적인 심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진이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달 YTN의 공기업 지분 31%를 인수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최대 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방통위가 접수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진행하고 보름 만에 변경 승인 안건이 상정되면서 군사작전 같은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승인권자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 증제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나자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탄핵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그 방침을 사전에 처음부터 공언을 했었고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권 역시 보류됐습니다. 을지학원과 연관된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수천 회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투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 을지학원은 방통위의 보류 발표 직후 곧바로 연합뉴스TV 인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석기 의원은 용산 참사를 용산 화재 사고로 지칭하며 도심 테러였다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 테러와 같은 심각한 불법 폭력 시위였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 참사 당시 지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었는데요. 김 의원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구역 철거민 농성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규모 진압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200개와 염산병 40여 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 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이루어진 재조사에서는 이런 판단과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됩니다. 2018년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보고서입니다. 참사 전날 오전에 화염병 투척 등이 있었지만 정오 무렵부터 중단됐고 오후 1시부터는 주변 도로도 정상적으로 소통됐다고 돼 있습니다. 주변 상가 13곳도 계속 영업 중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검찰 과거사위는 참사 전날 오전 투척된 화염병과 벽돌조차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는 던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마저도 오후부터는 줄어들어 위해 우려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철거민 시위로 시민들이 몇 명이나 다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신부상자는 없었고 저희 대원들이 쇠구슬에 맞아가지고 가슴에 타박상. 하지만 당시 경찰 지휘부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특공대를 투입하며 조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의 경찰 지휘 책임 당사자가 이런 사실에 눈감은 채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규정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엔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의 칼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반면에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는 제외돼 군 검찰이 외압의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인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경로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가 제외됐습니다. 또 김계환 사령관이 지닌 비화폰, 즉 보안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화면 11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자료들은 군 검찰의 수사 목록에는 들어있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증거 목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반면 박 대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료들은 증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개입 의혹을 주장한 박 대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사 칼럼과 박 대령의 군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성명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군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 국방부가 말을 바꾼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하면서 법무 검토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해병대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다음 날 국방부는 자체 법무검토 후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이첩도 보류하도록 해병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 법무라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 조서에서 확인된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유재훈 관리관은 진술 조서에서 현안 토의가 있었던 오후 1시 반 전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라고 묻기까지 했고 유 관리관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미 이날 낮 12시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경찰로 사건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유재훈 관리관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데 있어 법적 조언을 한 것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설명한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고 박정훈 대령의 주장대로 직권남용이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는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아직 재검토하기 전인 지난 8월 9일 이종섭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와 과실치사 관련 법리검토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에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K푸드의 인기가 대단하죠.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김이나 즉석밥 같은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냉동 김밥.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팔리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Yes, yes. Oh no, we don't have that. They come up, it's such a popular item. We sold 300% more than we anticipated. 이런 인기에 힘입어 냉동 김밥을 포함해 즉석밥, 볶음밥 같은 가공밥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공밥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가 뛰었습니다.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이미 앞지른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호주 3.8%, 중국 1.9% 순이었습니다. 김 수출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6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8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김 수출 대상 역시 21.1%를 차지한 미국이었고 일본 18.4%, 중국 13.2%로 이웃나라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김은 120개국, 밥은 87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다만 두 식품 모두 아시아 국가 중심이었던 팔로가 최근 북미와 유럽 등으로 넓혀지는 추세라 위생과 품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충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수입국에서의 어떤 그런 건강상의 규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전 세계 OTT 이용 증가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량들을 줄줄이 들이받은 건데 사고 이후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잠적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경찰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경찰을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갔고 이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들을 살펴보다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열대대가 뭐 박살나가 있으니까 뭔가 싶어 이제 우리한테 신고를 했죠. 가가지고 난장판이 개새끼는 그 직원도 몰랐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피해 차량은 모두 15대, 대부분 차량 번호판과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오전에 잠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지만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 경찰관이 연락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음주 운전이나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 해상에서 200톤급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배 안에 아무도 없어서 밀항이 의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항구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떠내려온 배였습니다. 그런데 감시 임무를 맡은 해경은 중국에서 이런 대형 화물선이 떠내려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 신안의 가거도입니다. 섬의 절벽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쯤 조업하던 어민이 신고했고 해경은 8시 9분 민간 어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침몰하기 전 배에 올라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배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관실 내에 물이 차 있었고요. 그리고 조타실, 선실, 기관실 확인했는데 선원이 보이지 않았으며 하지만 배 안에서 식재료가 발견돼 밀항 시도를 의심했고 육지와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200톤급 화물선은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수색 도중 배 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침몰한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항구에 정박해 있다
지난 17일 이후 사라져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직선 거리로 4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에서 해류를 타고 가고도 인근까지 떠밀려왔고 미립국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가고도 어민들은 해당 화물선이 떠내려온 건 사나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가 한 3일, 3, 4일 정도 됐습니다. 예, 중국어선들도 있었고 중국어선들은 나간 데 그렇죠. 그 배만 안 나가더라고요. 국적도 모르는 대형 화물선이 섬 앞에 떠다니고 있는데도 해경은 몰랐던 겁니다. 가고도에는 소형 경비정도 없어 순찰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입니다. 간제 구역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운영구역인지 그게 컨택이 안 됐다고. 취재진은 서해를 감시하고 있는 해군 측에 해당 화물선이 영해를 넘어온 사실과 경계 실패 여부를 질의했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미군 6명이 탑승한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조됐는데 이 중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앞바다에서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가 추락했습니다. 수송기에는 미군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재까지 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인 야쿠시마 섬 근처의 민간 어선들도 수색 작업에 동참해 인명구조에 나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미군 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被害状況の確認を行うとともに人命の救助を最優先に当たる考えであります。 추락한 수송기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의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근처 주민들은 야쿠시마 공항 활주로를 향해 날아오던 미군 수송기의 왼쪽 엔진에 불이 붙었고 갑자기 폭발해 수직으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고 즉시 순시선 6척과 헬리콥터 2대를 급파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는 지난 2016년에도 기체 이상으로 오키나와 나고시 앞바다에 추락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수색 작업과 동시에 기체 잔해를 수거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출범 22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 요즘 안팎에서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인권기구의 수장이 우리 인권위의 상황에 대해서 대형 참사 수준이라면서 정치적인 독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시아 최대 인권기구 포럼 아시아의 제랄드 조세프 의장.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30년 경력의 인권운동가로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위를 감시하는 네트워크 아니를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 한국 인권위 상황을 재난에 비유했습니다. This is a big disaster f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t's the same collective responsibility that all 11 commissioners must feel. 이충상 상임위원회 동성애 등에 대한 각종 혐오 발언,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 차 진정을 둘러싼 논란 등의 서한을 보내 비판했던 그는 세계 인권 운동가들 앞에서도 뼈아픈 말을 쏟아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issues that government don't want to touch is something we must touch. The most silenced group that has no voice, we need to give them voice and space. 김용한 상임위원이 군 사망자 유가족을 수사 의뢰하고 인권위 직원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치매구제 소위 회의를 넉 달째 소집하지 않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해당 소위에는 약 300건의 진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People come out of desperation hoping that you will at least open a file, at least listen to them. No way you can keep a complainant waiting and hoping. 조세프 의장은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Political party appointees are never a good idea. They have to be more friendly to whoever who nominated them. If the starting point is not as great as it should be, then the next 5 years you'll have trouble.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로 선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인권위원 입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TV토론, 면접, 국회토론 등 1년 가까운 검증을 거쳐 선발하는 겁니다. If there is more transparency, more openness, even the candidate feels pressured to be prepared to answer the difficult question, the human rights question, the political questions. 이미 재작년 국제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우리나라 인권위는 새로운 위원 선출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은커녕 현직 상임위원이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이 2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사협회 퇴장으로 30분 만에 파행됐던 의료현안 협의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정부와 의사협회는 서로에 대한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투쟁위원회 정하셔가지고 투쟁하신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또 협상하신다고. 저희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저희도 협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의대생들 수요조사하니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허무맹랑한 숫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이 현재보다 3-4배 많은 정원을 요구한 것은 교육 인프라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하여 의료계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별 임상의사 분포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언급한 의협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상화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양측은 2시간 넘게 회의를 벌였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에 항의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대한민국 합법 정부입니까? 상습 사기꾼 집단입니까? 정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에서 의대 증원의 기준이 될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강등권 싸움 정말 치열하죠. 지난 주말 강원 이정엽 선수 결승골을 터뜨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사연을 김태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나흘 전 수원FC와 피할 수 없는 강등권 맞대결에서 이정엽은 몸을 던져 그림 같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기 당일 새벽에 세상을 떠난 장인어른께 바치는 골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존경했거든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꼭 장인어른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K리그1 최종전을 앞두고 이정엽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팀을 승점 1점 차 10위에 올려놓은 귀중한 결승골로 강원은 비기기만 해도 최하위를 피할 수 있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정엽은 승리와 잔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인어른께서는 강원이 1부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꼭 잔류를 해서 많은 팬분들께 꼭 기쁨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6년 전 부산 시절엔 스승 조진호 감독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눈물의 세리머니를 바치기도 했던 이정엽. 이번엔 한 시즌 내내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돌아가신 장인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쏟아낼 계획입니다. 나중에 또 꼭 만나면 제가 못다한 얘기 또 아버님과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꼭 같이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농구
축구 최고 인기 스타인 허웅 형제가 내일 오랜만에 맞대결을 벌입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유쾌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허웅과 허훈의 형제 대결. 허훈의 군입대로 2년간 없었던 빅매치가 내일 다시 펼쳐집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만난 둘은 얼굴을 보자마자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너네랑 근데 운동을 할 게 없다니까. 슈팅 10분 쏘고 끝났어 그냥. 우리 짜고 올라왔어. 다들 몇 승 몇 패인데? 9승 5패. 내가 9승 6패네 그러면. 근데 우리 이제 안 질 것 같아. 맞대결 장소는 KCC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체육관으로 허훈의 소속팀 KT가 부산을 떠나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올 시즌 KCC가 들어오면서 홈과 원정이 서로 묘하게 바뀐 상황. 두 형제의 승부욕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부산 KT 있을 때보다 되게 지금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똑같은데 체육관? 아니 원래 따뜻하지도 않았고. 따뜻해. 원래 되게 추웠어요. 바닥도 고쳤나? 바닥 똑같아. 바닥 똑같아요? 골대는요? 골대는 우리가 샀어. 그렇죠. 새 걸로. 역대 형제 대결에서 형 허웅이 6승 5패로 앞선 상황. KCC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4승 7패를 기록하며 8위로 쳐져 있어 허웅의 어깨가 무겁고 허웅은 상무에서 전역한 뒤 5경기에서 평균 17.8점을 올리면서 팀을 공동 2위까지 올려놓아 서로를 넘어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훈이가 터지면 다른 선수들도 다 터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단 훈이를 제일 잘 막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긴장을 좀 늦춰서는 안 될 팀이어서 형이 터졌을 때 좀 되게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 카이리 어빙의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입니다. 장신숲 사이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 추위가 너무나 매섭습니다. 완전히 한겨울 날씨입니다. 내일은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칼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순식간에 체감 온도를 뺏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만 날리고 있고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주로 전라도 쪽으로 눈구름이 약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 밤 사이에는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집을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서해 도서지방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양주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19도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맴돌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주말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구름도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